그 모든 배설아치의 위에 일본인 통감이 부임해가지고 모든 국정을 다 이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감된 정치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선은 이제 일본인들의 이제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한국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현대사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총 이제 20문제 중에 9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근현대 쪽 비중이 이제 대단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문제는 그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연도 언제 일어났는지 연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든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든지 그 사건이 어떤 영향을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근현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냈을 때 바로 이런 성격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번 문제를 보면은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가락지를 빼서 무슨 운동에 앞장서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운동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랏빚 1,3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 국권이 달려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각지에서 가운동에 호응하여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저축한 돈을 모금하고 있으며 황제께서도 담배를 끊을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 여자들도 각각의 가락지를 빼서 나라빚을 갚는 데 앞장선다면 국권이 회복될 것이고 여자의 힘이 세상에 전파되어 남녀평등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나라에서 빚을 많이 지니까 그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 운동을 갖다가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907년 대한제국의 운명이 상당히 이제 기울어 갈 때 이 빚이라도 나라 빚이라도 우리가 한번 국민들의 힘으로 갚아보자라고 해서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된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이었던 이제 한규설과 그다음에 나중에 평생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양기탁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 있는 질문을 찾으면 1번은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거는 이제 갑신정변이죠. 이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친청파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가 청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3일 만에 끝나서 이제 3일 천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운동하고 좀 달랐던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가 아시아에 처음 대두됐을 때 일본에서도 이 운동을 갖다가 처음에는 제재할 그런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재산의 사유재산은 부정하고 공동재산의 이제 공동분배로 주장하는데 사유재산을 부정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유학생들, 일본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라고 불렸던 아나키즘, 이제 이쪽 세력이 아주 거세게 성장하니까 일본이 이쪽을 억압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925년에 이제 치안유지법을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 그 뭐 1차, 2차, 3차 조선공산당 사건이나 어떤 조직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 사건들이 대부분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직후에 여운형, 몽양 여운형 등이 주도해서 만든 그 조직이고, 이쪽에서 이제 인민공화국 출입을 그 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그 제시한 건데요. 뭐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황성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그 언론들이, 그 고국 애국 언론들이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운동이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걸 갖다가 그 탄압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내부에 횡령이 있는 것처럼, 요즘도 뭐 그런 일들 여러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내부에 횡령이 있는 것처럼 그 장부를 다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뭐 일부 그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사무실 임대료도 일부 낼 수 있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횡령이라고 몰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어서 그 운동을 강제로 중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로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인소라는 것은 만 명이 서명했다라고 해가지고 만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문에는 소두 대표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하, 그게 쭉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 명이 그 영남 지역의 그 선비들 만 명이 이제 서명했다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1880년도에 김홍집이 그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이제 청나라 외교관인 그 황준원이 쓴 그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청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뭐 일본하고는 결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연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에서 다 오랑캐긴 마찬가지인데 뭐 러시아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일본 오랑캐하고는 결합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미국하고 연합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강력한 이제 만인소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영남 만인소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밑줄 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면서 그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본 전권 대사와 공사가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인 통감을 우리나라에 두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것이다. 일본 전권대사가 협박을 가하였고 병사들을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부를 결정하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일정한 절차도 없이 외부의 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날인하고 이를 조약이라고 하고 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일본이 외교권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조약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을사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제로 빼앗겼다라고 해갖고 을사 늑약이라고 이제 흔히 요즘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뭐 보면은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을사조약은 그 1905년에 그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는 1907년이니까 뭐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딱 이
을다 이 늑약에 의해서 이제 통감 정치가 실시되는데 사실은 이 을다 늑약에 의해서 외교권만 뺏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이 없이 한 독립국가가 여러 나라들과 서로 조약을 체결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외교권이 없으면 그게 일개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외교권만 단순하게 뺏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제 통감 정치를 실시했어요. 이 통감이 뭐냐면 마치 이제 조선의 그 모든 베스라치의 위에 일본인 통감이 부임해가지고 모든 국정을 다 이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감 정치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선은 이제 일본인들의 이제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고 뭐 2대 통감이 소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그 통감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는 역할은 뭐냐면 조선은 완전히 먹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반발들을 미리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그 군대 해산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권을 갖다 또 일본이 가져가는 거고, 뭐 경찰권, 사법권 이런 거 일본이 다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1910년에 강점했을 때는 이제 형식상 그 명목만 남은 이제 대한제국을 강제로 그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제 뭐 35년 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1년 늘려서 일제 36년 이렇게 말해왔죠. 근데 일제 35년인데 사실은 이 을다 늑약부터 나라는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도 그 일제 그 식민지배를 받은 것이 40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14번은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동포여, 지난 1일의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민족 자결을 제창하여 중대한 문제를 실천하려는 이때 우리도 여기에 화답하여 대응하자. 김인현 3월 며칠이라고 썼는데요. 김인현 여긴 동그라미를 쳤지만 벌써 앞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이라는 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으로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답은 상당히 이 답 찾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통리기무 암원 설치에 영향을 끼쳤다. 이제 통리기무 암원은 고종이 이제 청나라가 개혁을 하니까 그 청나라의 제도를 이제 본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군국과 정치를 총괄하는 제도를 만든 게 이제 통리기무 암원인데 이건 1880년대에 만들었죠. 두 번째 4.13 호헌 조치의 철폐를 촉구하였다. 이건 1987년에 일어났던 육휘방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1960년도에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면서 그 당시 이제 여기에 항의하던 마산의 고교생 이제 김주열 학생이 나중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 그 눈에 이제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되면서 전국이 들끓었고 결국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이제 시위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고, 그다음에 군을 동원하려고 했더니 군에서 이제 학생 진압에
그 동원되기를 거부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취할 수단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면서 뭐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라는 이제 말장난을 하고 이제 쫓겨난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4.19 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요구한 재령도 조차를 반대하였다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 뭐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죠. 이거는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그 피신한 사건, 이제 아관 파천을 하니까 러시아의 힘이 갑자기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재령도를 갖다가 조차하려고 하는데, 여기 엄청난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실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답으로 제시한 건데요. 그 3.1 운동, 요즘은 3.1 혁명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 3.1 운동 그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통치 체제가 조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무단 통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단 통치는 뭐냐면 그냥 군인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병대장이 각지의 경찰서장을 역임을 하고, 그러니까 헌병들이, 군인들이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태형, 매를 때리는 태형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조선에서만 태형을 허용하고, 그 태형의 권한도 어떤 재판에 의한 게 아니라 이 헌병대장, 그 경찰서장, 헌병대장이 겸임하는 경찰서장이 봐가지고 이건 태형 처분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강한 태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 태형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태형을 당한 사람들이 보통 1년에 한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학교의 교원들이, 요즘 뭐 소학교, 초등학교 교원이나 여학교 교원들이나 전부 다 칼을 차고 교단에 서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정치를 갖다가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무단 통치 10년 만에 전 민중이 들고 일어서는 이제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이제 문화 통치입니다. 그 전에는 그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한다 이래가지고 그 대장만, 육군 해군 대장만 이제 조선 총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문화 통치 때는 그 조항을 없애가지고 민간인도 이제 뭐 그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은 바꿨습니다만,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뭐 초대 총독인 그 데라우치에서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 때까지 그 민간인 총독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민간인이 총독하나 군인이 총독하나 이제 식민지이기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렇게 그 하는 척을 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군인 총독들을 임명했죠. 이건 뭐냐면 당시 일본에서는 그 대한제국을, 한국을 갖다가 군사적 점령지로 생각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 3.1 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은 통치하기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언론 발행을 허용한다든지라고 해서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이제 언론들이 만들어지는 뭐 계기가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문화 통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